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총서 개고만 외국죠 고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즘 제가 대리운전하면서 좌우로 열심히 뛰어다녔더니 살이 그냥 쪽쪽 빠지고 있어요. 좌우로 정렬 2588 살 빠지네 살이 빠져 2588 살 빠지네 2588.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숨을 한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우리가 흔히 소통의 수단으로 많이 부르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러니까 SNS입니다. 그런데 이 SNS가 소통이 아니라 고부 갈등, 더 나아가 가족 간의 갈등을 부르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이 SNS 계정을 공유한 어떤 이 며느리한테 지나치게 자주 연락을 하기 때문에 며느리가 SNS를 그만두는 식이라는 건데요. 가족을 향한 관심이 SNS를 거쳐서 간섭이 되는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갈등 제조기가 된 SNS 어떻게 해야 가족끼리 부딪힘 없이 사용할 수 있을지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상담복지학과 이효선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SNS 하시죠? 그럼요. 묻혀 살죠. 묻혀 사세요. 네. 저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SNS 많이 하십니까? 안 합니다. 실시간으로 욕먹을 일 없어. 욕먹을 일 있어요? 뭐 그거 하게. 예. 예. 네. 근데 네. 가족들하고도 SNS 이렇게 공유하고 그러십니까? 많이 하죠. 저희는 뭐 친정 쪽하고는 SNS를 하지 않는데요. 예. 워낙에 이제 고령이시라. 예. 근데 저희 이제 시어머니가 굉장히 그 또 젊음을 또 구가하고 계신 분이라서 예. 굉장히 자주 연락하십니다. 매우 자주 연락하세요. 그러시군요. 네네. 그렇구나. 네. 그런데 이제 그 SNS, 카카오톡, 라인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부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SNS에 대한 관심사가 이게 젊은 층만의 관심이 아니라 이제는 중노년층들의 공동 관심사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관심사 시간이 좀 많으시면 더 많이 하죠. 그럼요. 집중포화죠, 거의.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게 나쁜 의도가 아니고요. 네. 내가 그래도 내 젊은 세대들, 특별히 내 젊은 가족들 또 나하고 약간 관계가 껄끄러울 수 있는 가족들하고도 내가 새로운 방식으로 손을 내밀고 소통을 한번 해보겠다. 이 통로로 SNS를 이제 시작하신 건데 며느리 입장에서도 SNS를 막을 수는 없고 또 이게 좋은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왜냐? 얼굴을 덜 보면서도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 SNS를 딱 열고 들어가서 그 관계 속에 들어가 봤더니 오히려 내가 아무리 연락해도 내 며느리는 연락이 없더라. 우리가 왜 그 톡 같은 경우에는 왜 남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일이 있으면 아직 안 읽은 거고 일이 없어지면 그가 읽은 거잖아요. 네. 문제는 일이 없어졌는데 답변이 없네요. 또 일이 있어도 너무 오랫동안 읽지 않아가지고 왜 얘는 내 걸 읽지 않을까? 다른 건 읽을 텐데 이런 오해가 생겨나고 며느리 입장에서는 너무 부모님의 간섭, 특별히 시어머니 또 시아버지의 간섭이나 관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걸 답변하거나 또 빠르게 답변해야 된다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작용하면서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지기보다 소통의 창이보다 오히려 더 불편함과 스트레스의 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고 이런 분 계실 거예요. 이 답이 없어요. 그럼 직접 전화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속 터지니까. 네, 넌 왜 답이 없냐? 네. 나를 도대체 뭘로 보는 거야?
거냐 뭐 그쵸. 이런 식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네? 그게 단순히 그런 가족끼리의 그 분노나 아니면 화를 터뜨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요새는 이런 SNS를 넘어서서 그 인터넷의 커뮤니티에도 예. 며느리 커뮤니티가 있는 것처럼 시어머니 커뮤니티도 있거든요. 또 거기에서 각자 이런 괘씸함에 대해서 또 이런 스트레스에 관해서 어마어마하게 성토대회가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비화가 된다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세대 간의 이런 갈등이다 할까 이런 부분까지 만약에 증폭이 된다면 이래 갈 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고부간의 갈등뿐만이 아니라 가족끼리도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를테면 너무 자주 이제 연락을 하시는 경우 그게 너무 어머니가 볼 때는 너무 자주가 아니에요. 그냥 예. 나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부모님들의 관계망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반면에 젊은 층들의 관계망은 워낙에 넓고 답변해야 될 것도 많고 역할이 많은데 이걸 시시콜콜 대답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왜 대답을 하기 또 곤란하거나 대답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답을 못한 건데 이거를 오해로 삼아서 나중에 이런 관계가 더 꼬이거나 그러면 그때 뒤에 풀어야 될 매듭이 더 많다는 거, 더 복잡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 SNS가 사적 영역인데 어머니가 너무 관여하시고 또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소통 좀 하자는데 내가 나쁜 짓을 하자는 것도 아닌데 얘가 나를 왜 이렇게 홀대하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 오히려 가족 간의 갈등을 줄이자고 했던 게 갈등이 재줄기가 되는 거죠. 그러고요. 이 자녀 페이스북 같은데 이제 네. 그 연결을 맺어가지고 이 자녀의 동태를 파악하는 부모님도 계세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걸 또 이제 그 자식들은 그걸 간파합니다. 이게 우리 엄마가 아주 그 고도의 수술을 지금 부리고 있구나. 막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 걷는 자식 위에 나는 어머니 계신 거죠. 예.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아기를 낳았다 그럼 아기가 이렇게 자는 모습 이렇게 재우는 모습을 올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그 밑에다가 댓글을 다는 겁니다. 엎어서 재우면 안 된다 아가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뒤로는 이제 그런 사진은 안 올라가는 거죠. 이게 마치 상사의 그 조언을 그렇죠. 듣는 것 같은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수는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은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렇다고 해가지고 시어머니한테 혹은 자기 부모님한테 SNS 그 하지 말라고 끊으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해야 돼?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건 아주 뭐 대놓고 싸우자는 거죠. 선전포고죠. 네, 그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어머님이나 그 아버님들 이렇게 중장년 이상의 세대들의 마음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을 읽는 게 사실 소통의 기본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곤란한 요청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너무 잦은 요청을 하실 때는 이제 몇 가지 좀 방법을 써야죠. 요새 젊은 세대들이 왜 마치 못 읽은 것처럼 하는 방법으로 비행기 모드에서 읽는 방법. 그 어머니는 안 읽은 거로 보이시지만 사실 며느리는 읽은 이런 양상을 꼼수라 그래야 되겠죠. 이런 걸 쓸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땐 이런 방법이 아예 날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아예 뭔가 해야 될 거 있죠. 이를테면 이제 김장철 다가오잖아요. 김장철 다가오는데 얘야 김장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데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피할 수 없는 일은 아예 빨리 답변을 하는 게 낫고요. 빨리 읽고 빨리 답변하는 것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어머님이 너무 자주 하거나 그러면 아예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머니 저는 원래 톡을 자주 안 해요. SNS를 자주 안 해서 그냥 아예 전화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전화의 방식으로 돌리는 것도 괜찮아요. 관계가 구성이 되는 건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이 열린다 싶으면 그게 계속 유지가 되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과거의 방식으로 다시 되돌아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화라는 건 바쁘면 정말 못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 과거의 방식을 다시 한번 그 생각해 보는 것도 일명 이제 그 통신의 복고가 일어나는 거죠. 그 방법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보다 근본적인 거는 뭐냐면 사실은 요새 장소 갈등도 많거든요. 그렇죠. 고부 간의 갈등도 있고 장소 갈등, 장인 장모와 사위 간의 갈등이 많은데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 고부 간의 갈등이나 이 장소 갈등 이런 공통점이 뭐냐면 상대에 대한 지나친 관심, 그 관심의 배경에는 좀 뭐가 있다고 보냐면 이 일종의 소유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 대등한 인격체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데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이게 일종의 수직 관계잖아요. 사실상. 예. 수직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윗선에서 아래쪽으로 내려다보는 것과 아래에서 위를 보는 건 또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 사실은 이 SNS가 그 부모하고 자식 사이를 마치 상사와 부하 직원처럼 이렇게 묶어놓는 관계, 자유를 속박하는 관계가 되면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예. 곤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SNS
SNS상에서도 며느리들 사이에 시어머니 대피법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고 사위들 사이에서도 장인어른의 답변을 빠르게 피하는 법 이런 것 꼼수로 예. 돌아다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세대 간의 피곤함이 자꾸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진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배려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가 약간 바쁘다는 걸 생각해 주셔야 돼요. 관심의 도를 없게 하자는 게 아니라 좀 조절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한 교수님, 거죠. 근데 나이 들수록 섭섭한 게 많아져요. 엄청 섭섭하죠. 예, 아니 그게 별거 아니래도 섭섭한 게 많아지고 이쪽은 점점 바빠지고 이러니까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결의 통로 자체, 채널 자체를 그러니까 사실 한쪽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정하는 게 원래 맞는 건데 이게 예.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마음을 덜 섭섭하게 한 채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SNS를 하는 게 너무 피곤하다 그러면 그 관계는 나중에 더 안 좋은 정서 관계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SNS가 오히려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악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SNS를 차라리 줄이고 만약에 SNS로 연락을 주셨다 그러면 전화를 하세요. 어머니 저는 혹은 뭐 장인어른 저는 SNS 원래 대답을 제가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서도 욕을 많이 먹어요. 전화로 그냥 하면 어떨까요? 아예 이렇게 채널을 고정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럴 바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좋은 해결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고생하시는 며느리분들과 사위분들이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서로가 대등한 인격체로 생각한다면 문제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그게 힘든 게 우리 현실인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예, 지금까지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 상담복지학과의 이호선 교수였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경제뉴스 알아보는 순서죠.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 의원입니다. 예, 채권단이 대우조선해양의 1조 원 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소식부터 알아보죠. 예, 금융권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이 3조 2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차입금을 확보한 것으로 공시했고요. 단기 차입 내용은 실제 차입이 아닌 한도 약정 금액이라고 합니다. 예. 정용석 산업은행 구조조정 본부장이 일단 4조 2천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고 예. 다양한 지원 방법을 찾고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예. 3조 2천억 원의 한도를 확보한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12월 22일 정관 일부를 변경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번 주주총회는 유상증자로 주식 수가 늘어나는 만큼 그 정관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채권단은 주식 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관 변경 없이 유상증자 단행하기는 어렵고 예.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 실제 차입이 아닌 한도만 늘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지원은 없고요. 상황에 따라 출자 전환이나 유상증자 등을 진행할 방침이라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제 금융권에서는 업황 자체가 어려운 조선사에 대한 이 자금 지원으로 금융권 자체가 자칫 동반부실화가 될 수 있다. 우려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네요. 예, 그렇군요. 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공정위가 이 본사의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 편의점 업종에 대한 표준 가맹 계약서를 제정했다. 이런 소식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갑질 논란을 부른 과도한 편의점 가맹 해지 위약금, 예. 인테리어 공사 비용 전가를 방지하기 위한 이 편의점 업종 표준 가맹 계약서가 생겼습니다. 예. 계약서를 통해서 가맹본부하고 가맹점 간의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자 이 취지인데요. 아하. 예,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편의점 업종 표준 가맹 계약서 예. 오늘부터 사용 권장한다고 밝혔고요. 예.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한 일종의 계약서 예시안이죠. 강제성은 없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표준계약서의 전체적인 요건을 유지하면서 세부 내용을 추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표준가맹계약서가 도소매업이나 외식업, 교육서비스업 등 3개 업종에만 적용돼서 특히 문제가 많았는데 편의점 등 세부 업종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많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갑질 논란을 불렀던 중도 해지 위약금 조항이요. 예.
이거 폐업하려고 해도 수천만 원 맞아요. 달하는 위약금을 예, 예. 그 잇따라 자살 사건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가맹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는 철거나 보수 비용 그리고 시설 인테리어 잔존액을 예.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광고 비용을 가맹본부가 예. 전액 부담하게 되고 가맹본부는 점주에게 시설이나 인테리어 비용, 공사 비용을 개점 1개월 안에 지급해야 하는 등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근데 권장이잖아요, 권장. 권장이죠. 강제성은 없죠. 강제성이 없죠. 이 강제성이 좀 있어야지 이걸 많이 할 텐데. 예, 예. 자, 계좌 이동제 시행 일주일이 지났는데, 예? 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시행 이후에 대형은행하고 지방은행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예? 예상했던 건데. 예. 그 제도 시행 초기라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점포수가 많은 시중은행이 앞서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예. 그 몇몇 은행 연구에 따르면요, 이 계좌 이동제라는 것이 지방은행,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 그리고 내년에 출범할 이 인터넷 전문은행, 중소형 은행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긴 있었거든요. 예. 그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먼저 계좌 이동제를 시행한 영국 같은 경우는 바클레이즈나 로이즈 등 대형 은행이 중소형 은행의 고객을 뺏기는 현상도 있었거든요. 아하. 근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신한이나 KB국민, 하나, 우리 기업 이렇게 이제 대형 시중은행하고 금융지주 주가는 일제히 올랐는데 뭐 대구은행이나 부산, 경남, 전북은행, 광주은행 주가가 하락하거나 제자리 수준에 멈췄습니다. 계좌 이동 시행 이틀간 대형 시중은행의 경우 대부분 은행이 유출 고객보다 유입 고객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다만 국민은행하고 농협은 조금 감소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막 이제 시작이니까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전체 트렌드 분석은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저는 뭐 이건 안 했는데 하시는 분들이 많은 모양이네요. 예. 이게 좀 많이 해야지 고객을 붙잡으려는 은행들의 노력도 좀 커질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택금융공사가 이르면 내년 초 반전세 대출 보증 상품을 내놓는다는 소식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주택금융공사가 반전세를 구성하는 보증금과 월세 대출 동시에 보증 지원하는 상품을 내년 초에 출시하는 걸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어제 밝혔는데요. 예. 지난달부터 수요 조사를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상품 구조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사 관계자에 의하면요,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반전세가 하나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예. 이 점을 고려해서 관련 상품 출시를 추진하게 된 것이고, 예. 또 새 상품은 이제 주택금융공사가 시판 중인 전세 보증과 월세 보증 상품을 적절하게 혼합한 형태가 될 것이다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직 내부 검토 단계고요. 금융당국하고 시중은행과 협의를 해서 상품을 설계할 것인데, 예. 지금 반전세 대출 상품은 2013년 일부 시중은행이 출시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인기를 끌지 못해가지고 판매가 중단됐는데, 아하. 이번에 이 반전세 대출 보증 상품 내놓는 거 어떻게 될지 이것이 좀 서민들 숨통을 좀 틔워줬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세가 좀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셰프 최현석입니다. 바깥 활동하기 참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신가요? 66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으로 일부 지역은 제한급수라는 비상사태를 맞이했고요. 가뭄이 계속될 경우 원활한 식수 공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음식을 만드는데도 깨끗한 물이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인데요. 저 셰프 최현석이 추천하는 가뭄 해결을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 바로 생활 속 물 절약입니다. 샤워하는 시간을 단 1분만 줄여도 양치질할 때 물을 컵에만 받았어도, 설거지할 때 설거지통만 활용해도 물 절약, 가뭄 극복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소중한 당신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소중한 물 캠페인 환경부와 함께합니다. 경제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덜고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민금융지원제도가 여러분의 희망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주거, 교육, 노후 대비 등 다양한 맞춤형 서민금융 상품 지원과 국민행복기금 채무 조정 등 신용회복에서 고용, 복지 연계 등을 통한 자활 지원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서민들을 위한 서민금융 서비스로 언제나 서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서민경제, 행복한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희망의 디딤돌 국민행복기금 캠코와 금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김 사장, 어디 좋은 지식산업센터 없어? 동탄 테크노밸리에 있는 에이펙시티 몰라? 동탄역 개통예정지 가깝지, 경부 용서고속도로 가까워, 직원들 출퇴근 편하지, 법인세 등 세제 혜택 엄청나지. 역시 똑똑한 CEO는 다르네. 동탄 테크노밸리 지식산업센터의 랜드마크 에이펙시티. 문의 031-376-7667 포스코건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8시 31분 05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김정은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는 데는 고장차 여파를 받습니다. 동작대교 진안 지점 4차로에 고장차가 서 있는데요. 이 뒤쪽으로 여의하륜 나들목부터 고장차 지점까지 시속 20km 미만 정체가 되고 있고, 이후로는 속도 회복을 했다가 다시 한남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난지나들목에서 동작대교까지 여의도권에서만 정체가 되고 있고요. 반대편 일산 쪽으로 가는 데는 청담대교 부근 그리고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는 길 올림픽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주춤하고요. 이후로도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제 야구 우리가 이겼죠? 쿠바하고에서. 예, 이 쿠바를 6대0으로 제압했습니다. 예. 이 선발 김광현 선수가 3이닝, 두 번째 투수로 나왔던 이대은 선수가 이 4이닝을 무실점으로 호투했고요. 이 김현수, 나성범, 민병헌 선수가 공격에서 멀티히트 기록하면서 12개 안타를 때리는 타선도 좋은 컨디션 보여줬습니다. 예. 1회부터 타선이 터지면서 3점을 뽑아냈는데 이 예. 5회에 이 쿠바의 폭투로 1점, 6회에 2점을 추가했습니다. 예. 근데 예. 쿠바가 야구 잘하잖아요. 예, 야구 세계 잘하죠. 3위인가 그렇잖아요. 예. 근데 어제는 뭐 별다른 위력을 못 보여준 모양이죠? 예, 어제 경기만 보면은 예. 기대에 한참 못 미친 경기력이었었거든요. 근데 우선 이 쿠바가 시차에 적응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고요. 예. 또 이 쿠바 입장에서도 우리나라하고의 평가전을 치르는 거니까 예. 이 쿠바 나름대로 자신들의 어떤 전력을 좀 테스트하기 위한 경기를 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어제 6대0 승리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다만 이 어제 경기하기 전까지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좀 경기의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걱정이 많았는데 예. 어제 그래도 이 쿠바를 상대로 타선이 폭발한 거를 보면은 그렇게 걱정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 이런 점에서는 좀 소득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박병호 선수가 1회 첫 타석에서 쿠바가 고의 이 사구로 걸러냈다고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박병호 선수를 굉장히 의식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쿠바도? 그게 아주 예상치 못했던 장면이었거든요. 예. 1회 2사 후에 3번 김현수 선수가 2루타로 진료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박병호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는데 쿠바의 포수가 아예 일어나가지고 공을 멀리 받으면서 고의사구로 박병호 선수를 피하는 겁니다. 예. 이 쿠바의 메사 감독이 쿠바 선발 에라 선수가 잘 던질 줄 알았는데 좀 많이 부진했다. 예. 그래서 이 고의사구로 걸러 내보내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이 서로가 이 상대 팀 선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알고 들어가거든요. 예. 박병호 선수를 크게 의식했다라기보다는 한국의 홈런 왕이다라는 기본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장타가 터질 것을 우려해가지고 좀 피했다라는 것을 보면은 박병호 선수 개인에 대한 어떤 의식이라기보다도 쿠바 입장에서도
한국 야구를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지 되겠죠. 예. 오늘 2차전 열리죠? 예, 오늘 오후 6시 30분에 2차전 열리고요. 오늘 선발은 우규민 선수인데 오늘 경기 끝나면은 대표팀이 곧바로 내일 일본으로 출국합니다. 예. 모레 하루 더 훈련을 하고요. 일요일에 일본하고 프리미어 12 이 개막전 치르게 됩니다. 그렇군요. 일요일 날 이제 프리미어 12가 시작이 되는 모양이죠? 예. 아, 야, 일요일 날 또 이 볼거리 하나 생겼네요. 예. 예. 그리고 지난번에 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넥센이 일본계 금융회사 제이트러스트하고 이 네이밍 스폰서십을 체결할 수도 있다. 예. 근데 넥센이 결국 여론 안 좋은 걸 받아들였네요. 예, 넥센은 이 명분하고 실속 모두 다 차렸다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이 제이트러스트하고 계약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어떻게 이 고금리 금융회사 그것도 일본계인데 우리가 응원을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여론의 비난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예. 이때에 이 제이트러스트가 연간 100억 원을 제안했다라고 일종의 이 제안 금액이 공개가 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국내 기업들도 아마도 협상에서 제안했던 금액을 좀 더 높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넥센 입장에서는 그 이전 금액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이다 보니까 예. 여론과 반대해서 무릅쓸 이유는 없어진 거죠. 이 넥센이 넥센 히어로즈 구단이 이 넥센 타이어와 계약을 해서 내년에도 계속 이 넥센 히어로즈로 남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테니스 스타 세리나 윌리엄스. 예. 대단해요. 소매치기범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대단하네요. 예. 이 가끔 가다가 이 태권도 선수 집에 도둑질하다 들어갔다가 붙잡혔다라든지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이 윌리엄스 선수가 세리나 윌리엄스가 중국 식당에서 이 밥을 먹다가 옆 테이블에다 휴대전화를 놔뒀는데요. 예. 이걸 가지고 도망친 이 날치기범을 끝까지 추격을 해가지고 붙잡았습니다. 워낙 잘 뛰니까 멀리 도망가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참. 이 사람, 이 소매치기범, 날치기범이 운이 많이 없었네요. 예, 호랑이. 사전에 좀 알아보고 좀 도둑질을 해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린 셈인데.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영화로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 시네마인 뉴스. 예, 뉴스로 영화를 감상해보는 시간이죠. 시네마의 뉴스. 오늘도 영화평론가의 대부 오동진 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이번 주가 뭐 영화계에서는 격전이다. 진짜입니까? 이제 작은 영화에서 점점 더 큰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고 있고요. 예. 흥행 영화들 또 할리우드 영화들도 이제 개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강동원, 김윤석 주연의 검은 사제들 그리고 톰 행스 주연의 스파이 브릿지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배우죠. 브래들리 쿠퍼 주연의 더 셰프 이렇게 세 편이 이제 일단 삼각편대를 형성하면서 아마 그 박스 오피스를 이끌 것 같고요. 그 뒤를 이어서 신작들이 굉장히 많이 개봉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작품이 너무 많아서 이른바 이제 백가증명 그런 시즌인데요. 아니 영화들마다 어떻게 생존할지 참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동진 평론가께서 10월, 11월이 좀 비성수기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11월 넘어가고 있고요. 이제 11월 중순까지 점점 더 파고가 높아지는 거죠. 11월 말에는 또 한국 영화들이 또 일제히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12월 달에는 또 큰 영화들, 가족 영화들이 있고요. 지금 영화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사실상 지금 시즌이 작은 영화들이 많이 나오면서 공급이 과잉되는 현상을 좀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도 한편은 독과점입니다만 한편은 지금 스크린이 좀 모자라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저는 영화들을 보면 이 적재생존인데요. 정말 어떤 영화들이 관객들에게 사랑을 받을지 굉장히 고민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영화사들마다. 네. 아니 그 오동진 평론가께서 영화 보신다면 어떤 영화 보실 거예요? 저는 여러 영화들 다 좋아합니다만 검은 사제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국에서 보게 되면 오컬트 무비라는 점에서 좀 주목할 만한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가 흔히들 할리우드 영화에서 오컬트 영화 하면 심령 영화라고 해서 최근에는 컨슈어링 같은 작품 나왔었죠. 근데 이제 원래 전통적으로는 오맨이나 엑소시스트 이런 작품들이 아직도
대표적인 작품을 거론되고 있을 만큼 오컬트 무비가 사실 할리우드의 전유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국내에서 이제 신부를 등장시킨 이런 심령 영화가 나왔고요. 역시 그 한 소녀가 이상한 그런 행동에 휩싸이게 되고 악령과 주술에 휩싸였다라는 예. 어떤 판단하에서 두 신부가 이 소녀를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원래 이 심령 영화 같은 경우는 관객층이 좀 한정돼 있습니다만 강동원 씨라는 메가톤급 그 스타를 기용함으로 해서 지금 예매율이 1위로 오른 걸로 보면 관객들에게 아마 좀 집중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예.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브래들리 쿠퍼를 여성분들이 좋아한다면 저는 남성으로서는 같이 나오는 시에나 밀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더 셰프라는 작품이 아마도 요리 영화판 얼마 전에 위플래시라는 영화 있었죠. 그 드라머, 있었죠. 예, 드라머 얘기 아마 그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벌어지는 아주 치열한 그런 이 요리를 만드는 것도 일종의 예술적인 아티스트의 영역에 해당되는 건데. 또 요새 쿡방 먹방이 그렇죠. 대세 아닙니까? 예. 위플래시판 요리 영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톰 행크스 스파이 브리지는 뭐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라는 측면에서 스필버그가 끊임없이 그 신들러 리스트류의 휴먼 드라마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의 그 스필버그판 그 휴먼 드라마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인데요. 이 영화 속에서 톰 행크스가 변화하는 대상은 소련 스파이입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뭐 러시아 스파이든 뭐 영국 스파이든 스파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부각되지는 않습니다만 이 1957년 배경입니다. 냉전 시대에는. 냉전이 아주 극에 달했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소련 스파이를 미국에서 변호한다는 것은 미국민들에게는 매국노 같은 그런 행동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정의, 올바른 어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균형 있는 시선을 유지하는가 이런 것이고 세상을 살면서 균형 있는 시선을 유지한다는 것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실천적인 것이다. 이런 측면들을 보여준 영화가 스파이 브리치입니다. 아마 요즘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하는 그런 영화일 수 있습니다. 근데 흥행은 뭐가 제일 잘 될 것 같으세요? 그분이 오신 것처럼 제가 여쭤보는데 죄송합니다. 이 엎치락 뒤치락 할 것 같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초기에는 검은 사제들이 앞서 갈 것 같고요. 사실은 장년층, 중장년층을 끌고 갈 영화는 스파이 브리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두 작품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더 셰프 같은 작품도 이제 트렌디한 영화이기 때문에 젊은 층들한테 인기를 모을 것 같고요. 아마 2강 1중 뭐 이런 형태로 당분간 박스오피스를 형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또 제 작품들이 워낙 많아서요. 예. 뭐 예전 여름 시즌처럼 뭐 암살 등등 뭐 예. 그 베테랑 등등 이렇게 이른바 흥행 대박 이런 분위기를 만들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란 영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해 주셨었죠. 네. 지난주에 그죠? 택시 말씀드렸는데. 예. 근데 이게 이란의 정치 상황, 뭐 정치 상황이라는 것이 이란 같은 경우에 종교 상황하고도 또 이게 이 맞물린 측면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이란이 굉장히 사실은 미국과 핵 협상을 둘러싸고 사실은 굉장히 스스로 고립주의를 선택을 했었고요. 그래서 강경 노선을 여러 종교적인 측면에서나 또 정치적인 측면에서 강경 노선을 취하면서 사실은 그 안으로는 표현의 자유라든가 여러 가지 언론의 자유가 굉장히 탄압됐던 그런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택시를 만들었던 자파르 파나히 감독은 20년 동안 영화를 못 만들도록 지금 억압을 해놨었죠. 그래서 그냥 블랙박스로 찍은 거라는 그렇죠. 그렇죠. 택시 블랙박스로 찍었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거든요. 영화를 못 찍게 했는데 영화를 찍은 거니까 역설적으로 보면 자파르 파나히에게 이란 당국이 조금 검열의 끈을 좀 느슨하게 좀 풀어놓은 셈인데 이것은 이제 연결해서 보면 이란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새로 되면서 미국과 핵 협상을 성공시켰죠. 그래서 이란도 사실은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개방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개방에 대한 어떤 그런 상징적인 측면들을 좀 그 대회에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이 자파로 파나히 감독의 영화를 사실은 좀 선제적으로 풀어준 것이 아닌가. 모든 영화가 정치적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영화가 상당 부분 정치적인 의미로 귀결될 때가 많습니다. 그럼요. 네, 모든 영화는 정치성을 다 담고 있죠. 그래서 이 택시라는 작품도 이란의 정치 상황과 좀 밀접하게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영화 감독이라고 하는 존재가 여러 가지 어떤 각 나라마다 정치 상황이 다릅니다만 이런 그런 환경에서 과연 자신의 카메라로 어떤 대상을 무엇을 찍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자파로 파나히 감독이 그런 고민에 정점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를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의 영화 당신의 세상은 지금 몇 시라는 영화도 이제 그 다음 주에 개봉이 되는데요. 이 역시 이란 영화고요. 그 레일라 하탐이라는 여배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란 여성인데 잉그리트 버그만을 연상하시면 될 만큼 매우 뛰어난 외모를 지닌 여배우죠. 그래서 요즘 이란 영화 2편이 앞서니 뒤서니 이렇게 개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 영화가 많은데 말이에요. 네. 예? 일본 영화도 있죠. 네. 세상의 끝에서 커피 한 잔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끝에서 커피 한 잔은 원제는 세상의 끝에서 기다리다 뭐 이런 거고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이 영화 보시면서 많이 우실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아버지랑 헤어졌는데 아버지 생사를 지금 모르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배를 타고 나가서 실종된 그런 선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쫓아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카페를 차린다는 건데요. 커피 그 원두 커피를 판매하는 그런 카페를 차리는 그런 여주인공의 얘기죠. 이 영화를 보시고 어떤 분들은 여전히 그 세월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 때문에 우시는 분들도 제가 봤고요. 그러니까 영화라고 하는 것은 늘 그 보면서 자신의 해석에 따라서 그렇죠. 굉장히 네. 달라지죠. 자기 동일화의 대상을 찾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스펙트럼이 좀 있는 영화. 그리고 일본 영화가 그 최근 들어서 이렇게 슬로우 라이프 무비형의 영화를 좀 많이 찍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좀 작지만 자본주의적 스피드에 따라가지 않겠다. 우린 좀 천천히 살겠다. 예. 호흡을 좀 가다듬으면서 살겠다. 이런 영화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끝에서 커피 한 잔도 너무나 바쁜 일상에 지친 그 현대인들이시라면 이 영화를 통해서 한 2시간 동안 좀 힐링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랍스터라는 영화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아주 특이한 영화인데요. 그러니까 여자랑 헤어지거나 이혼을 하거나 혼자가 되면 동물이 돼야 됩니다. 아니 진짜 동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싱글이 되면 무조건 수용을 해요. 그래서 한 40일 정도 주고 그 안에서 짝을 찾게 합니다. 근데 못 찾으면 당신 어떤 동물이 되고 싶으냐 이렇게 되면 이제 선택을 한 거죠. 우리나라 영화예요 이거? 아니죠. 아니죠. 해외 영화. 왜 하죠? 그래서 제가 개가 되고 싶다면 개로 바뀌는 거고요. 근데 주인공인 콜린 파렐이 뭐가 되고 당신 짝을 못 찾으면 뭐가 될 건지 먼저 적어라 이렇게 했을 때 더 랍스터를 적습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더 랍스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이하네요. 그 사람은 왜 랍스터를 적어요? 뭐 흔한 거 적는 것보다는 좀 특이한 거 적는 튀려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영화는 그러니까 이 남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의 실체와 그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영화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인생은 더불어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만약에 강제가 됐거나 또는 반대로 강제가 됐을 경우에 인간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찰하고 생각하는 그런 영화고요. 영화는 늘 새로운 어떤 소재와 새로운 주제를 탐구하는데 저도 사실은 이 영화를 보면서 참 특이한 이야기를 구성했다. 글쎄요. 저도 이제 아주 특이하네요. 생각도 못했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남녀가 헤어질 수도 있고. 그럼요. 그래서 뭐 미래 사회에는 뭐 예를 들면 남녀가 5년 이상 10년 이상 못 살게 하는 법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동물로 변하게 하는 이게 코미디가 아니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래 사회 진지한 영화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SF 영화 중에서 그 디스토피아를 그린 영화가 있죠. 조금 암울한 디스토피아가 많죠. 미래를 그린 영화 중에서는 밝은
그 전망을 거의 그린 없어요. 영화는 그렇게 많지가 예. 않죠. 만화에서나 뭐 나올까. 그렇죠. 예. 아마 올더 석슬리의 영화 멋진 신세계 이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 세계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맞습니다. 아마 그것은 현대 사회가 그만큼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예. 안겨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 우리나라 영화들도 많이 나온다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죠? 네. 근데 코믹한 제목의 영화도 있던데요. 네,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예. 요겁니다. 네. 예. 이제 정재영 씨, 박보영 씨 나온 영화인데요. 이게 뭐 원작도 있었고요. 네. 아마 반창고 같은 영화, 애자 영화 기억하시는 분들 정기훈 감독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이 너무 발칙해서 어쨌든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그 냉소적이잖아요. 네. 그 신입사원은 조직에 들어가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난 뭐 요새 10년도 안 걸리죠. 한 5년쯤 지나면 그 자신이 몸담은 조직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이 되고 예. 그 사회에 대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그 조소와 이런 그 스스로의 어떤 그런 자조 이런 것들이 많게 되는 게 현대인들의 삶인데요. 직장 상사가 늘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 싶어요. 이제 열심히 뭐 좀 하려고 하면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목숨 걸지 마라. 뭐 적당히 해라. 뭐 이런 그렇죠. 건데 이제 오피스에서도 그런 대사가 그렇죠.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뭐랄까 좀 못되게 구는 선배 같은 경우는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 이런 소리 하는. 요새 제가 열정 이제 페이도 많은데. 네, 신입사원 그 면접을 할 때 저는 열정을 가지고 이 조직을 위해서 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면담하는 수습을 면담하는 그런 직원이 이런 소리를 한다면 그렇죠. 참 그 쉽게 말해서 이제 분위기 초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 사회가 열정을 너무 악용한 말씀하신 것처럼 열정 페이 문제 이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거꾸로 뒤집은 일종의 풍자 코미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음악 듣고 헤어지죠? 랍스터의 영감을 받아서 윤종신 씨가 음악을 만들었답니다. 더 랍스터. 윤종신 씨가 부르는 더 랍스터. 함께 들으면서 오늘은 여기서 작별하고요. 다음 주 또 좋은 영화 소개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영화평론가 오동진 평론가였습니다. 예, 지금 윤종신이 부르는 더 랍스터 나오고 있는데요.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목요일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